큰마님께 역병의 기운이 보인다. 당장 격리소로 보내라. 백성들을 살리려 곡간을 열고 약재를 풀던 바로 그 여인을 남편 된 자가 제 손으로 내쳤습니다. 현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격리소에 들어가 살아 돌아오니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건만 아내는 변명도 눈물도 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멀어질 때 건너체에서 지켜보던 첩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대체 왜 조강지철을 저토록 냉정하게 내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 옛날 영조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깊숙한 곳에 청류현이라는 고을이 있었는데 들판이 넓고 물이 맑아 해마다 곡식이 넘쳐나는 곳이었지요. 허나 그해 여름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 근처 주막에서 한두 명이 쓰러지더니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온 고을이 신음소리도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관아 앞마당에 시신을 실은 지게가 줄을 이었고 타닥타닥 불에 타는 옷가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보졸들이 병자가 난 집마다 들이닥쳐 사람들을 끌어냈고 어미는 젖먹이를 부여잡은 채 끌려가면서도 놓지 못해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나으리, 아직 열도 없사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골목마다 메아리쳤지만 보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격리소로 끌려간 자 중에 살아 돌아온 이가 드물다는 것을 모르는 백성이 없었기에 그 행렬은 곧 장례 행렬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청류한 현감 강태준의 내당에서 한 여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섰습니다. 정실 부인 홍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곡간 열쇠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곡간을 여시겠습니까? 늙은 종이 놀라 물었지만 설인은 고개만 끄덕였지요. 굶어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매한가지다. 살아있는 자라도 먹여라 버틸 게 아니냐. 설인은 곡간에서 쌀과 잡곡을 풀어 큰 가마솥에 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고 뜨거운 김이 부엌 안을 가득 메웠지만 설인은 직접 불 앞에 서서 죽의 농도를 살폈지요. 약방 노인을 불러 예방에 쓸 약재를 구해오게 하고 그 약재를 죽에 섞어 하인들 손에 들려 마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죽을 나를 때는 반드시 삼배로 입과 코를 가리고 병자와는 10걸음 거리를 두어라. 설인은 하인들에게 엄히 일렀습니다. 물은 생으로 마시지 말고 반드시 끓여 마시게 하고 그릇은 따로 쓰게 하여라. 병이 옮는 것은 바람만이 아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부모가 격리소에 끌려가서 아이만 남은 집에 먼저 가거라. 아이들이 굶고 있을 게다. 설인의 명이 떨어지자 삼배로 얼굴을 가린 하인들이 죽 단지를 이고지고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가장이 끌려간 집, 어미를 잃은 아이들이 있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는 집마다 죽 한 그릇과 약재 한 봉지가 전해졌지요. 현감마님이 곡간을 풀었다더라. 물만 끓여 마셔도 병을 피한다더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가르침을 따른 집에서는 새로 쓰러지는 이가 줄었고 사람들은 설인을 가리켜 살리는 손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해가 저물어 안채로 돌아온 설인의 손은 솥을 붙잡으라 갈라지고 치마에는 재와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허나 설인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 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인이 부엌과 곡간을 오나가며 구호를 지휘할 때마다 건넌방 문 뒤에서 서늘한 눈빛 하나가 그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첩 윤월향이었습니다. 윤월향은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설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그 얇은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허나 그 작은 눈빛 하나가 이 집안에 어떤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그때는 하늘도 땅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이름이 고을에 퍼질수록 안채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져 갔습니다. 건너체에 거처하는 첩 윤월향은 창우지에 비치는 설인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분을 바르던 손을 멈추곤 했지요. 월향은 25, 고운 얼굴에 가는 허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오라비 윤문겸의 주선으로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지요.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월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안채의 주인이 되리라고. 허나 3년이 지나도록 월향의 자리는 건너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감 강태주는 공정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첩에게 정을 주되 정실의 자리를 흔드는 일은 결코 없었고 집안일은 모두 설인의 손에 맡겼지요. 소첩이 차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월량이 사랑채 문 앞에서 공손히 여쭈어도 태주는 고개만 끄덕일 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월량의 등 뒤로 태준이 설인과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오늘 격리소 상황은 어떠하오? 어제보다 4시 더 쓰러졌사옵니다. 약재가 모자랍니다. 내일 가명에 청을 넣겠소. 부인이 수고가 많소. 그 한마디에 월량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부인이라는 호칭이 수고가 많다는 말이 월량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요. 월량은 이를 악물고 건너채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속에서 치미는 덫을 막을 수 없었지요. 그 무렵 월향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라비 윤문겸이 고을에 왔다는 정갈이었지요. 문겸은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곡물 유통을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 문겸의 진짜 장사는 따로 있었지요. 권문세가의 어두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겸의 본업이었습니다. 높은 양반들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 누구도 문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고 문겸은 그 힘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지요. 요즘 장사가 잘 된다며? 월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역병덕에 곡식값이 뛰었지. 이런 때 돈을 안 벌면 언제 벌겠느냐. 문겸은 능글맞게 웃으며 품에서 비단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누이한테 주는 선물이다. 한양에서 구한 거야. 보자기를 펼치자 은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월향은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오라보니 나는 언제까지 건너채 신세를 져야 하는 거야? 월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실마님이 고을에서 살리는 손이라 불린다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눈길 한번 못 봤는데. 문겸은 누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문겸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기다려. 월향은 아무 말 없이 은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월향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지요. 그날 밤 월향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월향의 눈에 들어왔고 그 불빛 아래서 설인이 내일 나눠줄 약재를 손질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월향은 알고 있었지요. 월향의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시기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결심인지는 월향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밤 이후로 월향은 하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세를 넓혀기 시작했지요. 작은 선물을 건네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흘리고 때로는 곤란한 일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월형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보이지 않는 줄이 하나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고을을 휩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죽어나가는 자는 여전했지만 설인이 끓인 물과 약재를 나눠준 마을에서는 새로 쓰러지는 이가 눈에 띄게 줄었지요. 허나 설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곳간에서 쌀을 풀 때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지요. 그날도 설인은 새벽부터 관아 곳간에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든 손끝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콩기름 등잔 아래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흔들렸지요. 설인은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곡물 수량을 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쌀 200석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관아 곳간에 쌓인 쌀가마는 150석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설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50석이 넘는 곡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설인은 가만히 하나를 끌러 안을 살폈습니다. 손을 넣어 쌀을 한 줌 쥐는 순간 설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쌀알 사이에 검은 점이 박힌 것들이 섞여 있었고 손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지요. 썩은 곡식이었습니다. 설인은 다른 가마니도 열어보았습니다. 10가마니 중 서넛은 겉만 멀쩡하고 속은 반쯤 썩어 있었지요. 설인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서리는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곡물 납품 기록에는 모두 윤문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납품 가격은 시세보다 1배 반은 높게 책정되어 있었지요. 서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윤문겸, 건너체에 있는 첩 월양의 오라비가 아닙니까? 서린은 장부를 덮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떨어지려는 듯 했지만 서린은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요. 그 무렵 약방 노인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수십 년간 고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온 의원이었지요. 마님,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이번 역병이 이상합니다. 보통 역병은 열이 먼저 오고 기침이 따르는데 이번 병자들은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합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한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리 됩니다. 제가 어릴 적 흉년에 본 일이 있지요. 서린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라진 곡식, 썩은 쌀, 그리고 배를 움켜주는 병자들. 서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역병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썩은 곡식을 팔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서린은 장부를 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지 마음이 갈팡질팡했지요. 그런데 서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관아곡간에서 장부를 뒤적이는 모습을 누군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담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서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서린이 장부를 품에 넣는 것까지 똑똑히 보았지요. 월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오라비 윤문겸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정실이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손을 써야 한다. 윤문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걱정 마라.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 월향은 아직 몰랐습니다. 허나 그것이 이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 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문겸의 답장이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전가를 펼쳤지요. 고을박 3리 떨어진 주막에서 기다리마. 해가 지면 오너라. 월향은 해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따라 걸으니 풀벌레 소리가 귀를 찌르고 축축한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주막에 도착하니 문겸이 구석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문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맞은편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지요. 월령이 자리에 앉자 문겸은 품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월형이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다. 문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 번에 쓰러지는 독이 아니야. 조금씩 넣으면 몸이 서서히 약해지지. 한 달쯤 지나면 병든 것처럼 보이다가 스르르 눈을 감게 돼. 월향은 봉지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큰 마님이 없어져야 네가 안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장사도 편해지고. 문겸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월향은 결국 그 봉지를 품에 넣었지요. 관하로 돌아온 월향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녀 복단을 불렀습니다. 복단은 월향이 이 집에 들어올 때 함께 딸려온 계집종으로 월향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아이였죠. 복단아, 오늘부터 네가 큰 마님 찻상을 올려라. 월향은 복단의 손에 찻잔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찻잔 안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얇게 발려 있었지요. 이 잔으로 차를 올려. 다른 잔은 쓰지 마. 복단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마님, 이게 무슨...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월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금씩이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알겠느냐? 복단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말이지요. 월향과 복단이 건너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담장 모퉁이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현감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조금씩이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말이 태준의 귀에 박혔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월향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복단은 떨리는 손으로 찻상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설인의 방 앞에 찻상을 내려놓고 복단은 곧장 물러났지요. 설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찻잔에 송을 뻗었습니다. 허나 그날따라 설인은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이 급히 부르신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설인은 찻상을 그대로 둔 채 방을 나섰고 찻상은 밤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뒤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인기척 없이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발소리를 죽이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태준은 방 한쪽에 놓인 찻상으로 다가갔지요. 태준은 찻잔을 들어올려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잔 안쪽에 미세하게 무언가 발려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 찻잔을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똑같은 모양의 깨끗한 찻잔을 꺼내 찻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태준은 설인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인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준은 소리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한편 건너채에서 복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월향에게 받은 찻잔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복단은 이불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마님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복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허나 복단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작은 마님의 눈빛이,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 느닷없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감 강태준이 아침 문안을 받는 자리에서 돌연 입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큰마님께 역병 기운이 보인다. 안채에 모여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설이는 마루 끝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늙은 종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젯밤 큰마님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혹여 병이 오맞을지 모르니 격리소로 보내야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채가 술렁였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설인을 돌보던 늙은 종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마님,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마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종이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허나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금마님께서 환자들과 가까이 접촉한 것을 모르는 자가 없지 않느냐.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모두가 역병에 걸리면 어찌하겠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온 집안의 시선이 설인에게 쏠렸지요.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설인은 그저 태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태준도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은 찰나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가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설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태준의 눈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지요. 설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안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설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빗,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놀이개 하나를 보자기에 쌌지요. 늙은 종이 방문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옵니까? 마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시려 애쓰신 것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종은 마루를 치며 울었지요. 억울하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옵니까? 설이는 울고 있는 종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대감마님께서 그리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으실 게다. 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마당에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설인이 가마에 오르려 할 때 건너채에서 월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월향은 마루에 서서 설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월향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허나 월향의 두 손이 치마폭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설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채를, 마당을,
그리고 건너체에 서 있는 월향을 한번 훑어보았죠. 서린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린은 말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서린을 배웅했고 몇몇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지요. 백성들 살리시려던 분이 저리 가시네. 격리소에 들어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서린의 귀에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서린은 가마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가마가 관아 문을 나서자 월향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했고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지요. 끝났다. 월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을 쓰기도 전에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정실이 사라졌으니 이제 이 안채는 자신의 것이 되리라. 월향은 돌아서서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허나 월향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사랑채 처마 아래에 서서 멀어져가는 가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태준의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 눈에 월향이 읽을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가마는 점점 작아지더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어쩐지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지요. 가마는 관아를 벗어나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서린은 가마 안에서 흔들리며 눈을 감고 있었지요. 격리소는 고을 남쪽 커다란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이가 드물다 하여 백성들은 그 섬을 저승길 나루라 불렀죠. 허나 가마는 강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 쪽으로 오르기 시작했지요. 서린은 가마의 움직임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지를 달리던 가마가 어느 순간부터 기울어지며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바퀴 소리 대신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서린이 가마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가마꾼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더 가니 솔숲 사이로 낡은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였습니다. 고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전 폐사가 된 절이었죠. 가마가 산사 앞에 멈췄습니다. 서린이 가마에서 내리자 절 안에서 한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서린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사의 별채에는 이미 이불과 옷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쌀과 반찬거리가 쌓여 있었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서린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분부이십니다. 노승은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서린에게 건넸지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태준의 필체였습니다. 부인,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무사히 그곳에 닿은 것이오. 격리소로 보냈다는 말은 겉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소. 집안 안에 부인을 해치려 드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소. 내가 찻잔에서 독을 확인하였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소.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으니 부디 원망치 말아주시오. 당분간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계시오. 이 몸 반드시 부인을 다시 데리러 가겠소. 서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지요. 찻잔에서 독을 발견했다는 말이 서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서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그제야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차가운 선언이, 그 냉정한 눈빛이 모두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지요. 한편 격리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린 대신 다른 환자 한 명이 격리소로 들어갔지요. 현감이 따로 사람을 보내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격리소를 지키는 관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온 환자의 이름을 장부에 적었지요. 관아에서는 현감의 부인이 격리소로 갔다는 소문만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월양도, 문겸도, 하인들도 오직 태준과 설인 그리고 산사의 노승만이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태준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고 태준은 품에서 독이 묻은 찻잔을 꺼내 내려다보았지요. 이것이 증거다. 태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쓸 것이다. 태준은 찻잔을 다시 품에 넣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서 설인이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으리라. 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부인을 지키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태준은 속으로 다짐했지요. 허나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그때는 태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떠난 뒤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나으리가 부인을 격리소로 보냈다더라. 아니, 그게 정말이요? 백성들 살리려 애쓰던 분을 역병 걸렸다고 내쳤다잖소.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밭두렁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아무리 병이 무섭다 해도 어찌 아내를 저승길 나루로 보낼 수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매정하기가 돌붙여갔구먼. 백성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현감이 관아 밖으로 나서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등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조강지쳐도 내친 사또가 백성을 아끼겠어. 저런 분이 우리 고을 수령이라니. 태주는 그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귓전을 때리는 비난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태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태주는 모든 욕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설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손가락질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관아 안에서는 월향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사라지자 월향은 거침없이 안채를 장악했지요. 오늘부터 안살림은 내가 맡겠다. 월향은 하인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지요. 정실이 격리소에 간 마당에 첩이 안살림을 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월향은 안채의 큰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설인이 쓰던 경대 앞에 앉아 분을 바르고 설인의 옷장을 열어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월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이야. 월향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 무렵 오라비 문겸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곳간에 썩은 곡식을 들여놓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좋은 곡식을 빼돌려 다른 고을에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지요. 누이가 안채를 잡았으니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 문겸은 거드름을 피우며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어나가는 백성들은 아랑곳 없이 문겸의 주머니는 날로 두둑해졌지요. 문겸이 곡식을 빼돌릴수록 고을의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습니다. 관아에서 나눠주는 구호미가 줄어들자 굶주린 백성들이 아무 곡식이나 구해 먹기 시작했지요. 상한 곡식을 먹은 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그것이 역병과 뒤섞여 병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격리소는 넘쳐났고 장례진의 관도 모자랐지요. 요즘 들어 병세가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소? 예전에는 열만 앓다 나았는데 요즘은 피를 토하며 죽어간다오. 백성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태준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허나 태준은 아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겸의 뒤에는 그동안 뇌물을 받아온 높은 벼슬아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권문세가와 얽혀 있는 자들이 문겸 오누이를 비호하고 있었으니 일개 현감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되레 역적으로 몰려 파직당할 수도 있었지요. 그리 되면 역병을 잡기는커녕 온 마을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고 때가 무르기어야 했습니다. 태주는 밤마다 사랑채에 앉아 밀서를 썼습니다. 가명의 암행어사에게 보내는 글이었지요. 청류현에 곡물 비리가 있사옵니다. 썩은 곡식이 유통되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증거를 확보하였으니 급히 어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태주는 밀서를 신뢰할 수 있는 호위무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가명에 전하거라. 호위무사는 깊이 절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태주는 품에서 독이 묻은 찻잔을 꺼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었지요. 허나 그 답장이 오기까지 태주는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곡성이 들려왔고 태준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져 갔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월량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안채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하인들이 줄지어 월량에게 문안을 올렸고 월량의 눈밖에 난 종은 그날로 매를 맞거나 쫓겨났지요. 근마님이 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인들은 속으로 불만을 삼켰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월량의 귀는 어디에나 있었고 월량의 손은 어디에나 닿았지요. 서린을 따르던 늙은 종은 부엌 허드렛 일로 밀려났습니다. 마님, 어디 계십니까? 이 늙은 것이 마님을 뵙지 못해 가슴이 찢어집니다. 종은 밤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지요. 한편 문겸의 행패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관아 곳간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곡식을 빼돌렸고 이제는 아예 뇌물을 받고 면천장까지 팔아넘기는 지경이 되었지요. 이 고을은 이제 내 손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겸은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현감 나으리? 조강지 쳐도 내친 놈이 무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문겸의 뒤에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겸에게서 받은 뇌물은 산더미 같았고 문겸을 건드리는 자는 곧 그들을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고을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격리소는 넘쳐났고 시신을 묻을 땅도 모자랐지요. 상한 곡식을 먹고 쓰러지는 백성들이 계속 늘어났지만 관아에서는 구호미조차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감 나으리마 뭘 하고 계신 거요? 글쎄, 사랑채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하신다잖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지요. 태주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손가락질도 문겸의 횡포도 월향의 안하무인도. 허나 태주는 꿈쩍하지 않았지요. 가명에서 아직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밀서를 보낸 지 보름이 지났건만 암행어사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태준의 가슴 속에 불안이 자라났지요. 혹시 밀서가 중간에 빼앗긴 것은 아닐까? 혹시 문겸의 뒤에 있는 자들이 손을 쓴 것은 아닐까? 태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건너체에서는 복단이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단은 월향이 시킨 일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찻잔에 발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복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큰마님을 죽일 뻔했어. 복단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큰마님은 격리소로 쫓겨났고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복단의 손이 큰마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차라리 그때 말씀드릴 걸. 복단은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피가 나도록 했습니다. 죄책감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태주는 사랑채 처마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온 세상이 어두웠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모든 것이 월량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백성들은 현감을 원망했고 문겸은 고울을 제 것처럼 주무르고 있었지요. 태준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이 묻은 찻잔이 손에 잡혔지요. 조금만 더. 태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 허나 그 조금이 얼마나 될지 태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다시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죽은 자의 한탄처럼 들렸지요.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겸은 느긋하게 아침상을 받고 있었고 월양은 안채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르르 몰려오더니 쾅 하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이!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지요.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고 월양은 거울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문겸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지요. 마패를 든 암행어사가 포졸들을 이끌고 관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사의 눈이 매처럼 날카로웠고 뒤따르는 포졸들의 손에는 쇠사슬이 들려 있었지요. 관아, 곡간을 보응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곡간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이게 무엇이냐? 어사가 가마니를 열어젖혔습니다. 쌀 속에 검게 썩은 곡식이 뒤섞여 있었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지요. 장부를 가져오너라. 포졸이 장부를 가져오자 어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납품 기록이 조작되어 있구나. 곡식 수량이 맞지 않고 가격도 비정상적이다. 어사는 문겸을 쏘아보았습니다. 윤문겸, 네 이름이 여기 적혀있다. 문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어사나으리. 문겸이 땅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지요. 저는 그저 곡식을 납품했을 뿐이옵니다. 곡식이 썩은 것은 저도 몰랐사옵니다. 허나 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랐다고? 증거가 여기 있건을 발뺌을 하느냐? 그때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나으리, 증거가 하나 더 있사옵니다. 태준은 품에서 천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찻잔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것은 제 아내를 독살하려던 자가 쓴 찻잔이옵니다. 안쪽에 독이 발려 있사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이 독은 윤문겸이 누이 월양에게 준 것이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양은 이 독으로 정씨를 해치려 했사옵니다. 어사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이 사실이냐? 월양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사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월양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지요. 현감 나으리께서 저를 모함하시는 것이옵니다. 정실 자리를 되찾아 주려고 없는 죄를 만드시는 것이옵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첩일 뿐이옵니다. 어찌 감히 정실마님을 해치겠사옵니까? 어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건너채 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복단이었습니다. 복단은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찧었지요. 어사나으리, 저도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복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마님의 명으로 큰 마님 찻상에 독이 묻은 잔을 올렸사옵니다. 죄다 제 죄이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복단은 통곡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월양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문겸이 어떻게 독을 구해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지요. 월양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월양은 부들부들 떨기만 했지요. 문겸은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한양의 대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문겸이 악을 썼지만 어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감들도 곧 잡혀갈 것이다. 임금이 이미 알고 계시다. 문겸의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쇠사슬이 문겸의 손목에 채워졌고 월양도 포박되어 끌려나갔지요. 윤문겸과 월양을 당장 하옥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지요. 태준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태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태준은 소묘로 훔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인을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문겸과 월향이 하옥된 뒤 고을에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구우미 배급을 지휘했고 썩은 곡식 대신 깨끗한 곡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지요. 상한 음식을 먹고 쓰러지는 이가 줄어들고 약재가 제때 지급되고 제대로 된 곡식이 백성들 손에 들어가자 역병도 서서히 기세를 잃어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격리소가 해제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산사로 향하는 길 위에 가마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가마를 따라 말을 몰았지요. 산사에 도착하자 노승이 마당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태준은 말에서 내려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태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설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설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그날 저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이었음을. 설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밀려왔사옵니다. 어찌 이리 매정하실 수 있느냐고. 설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허나 가마에 오르기 전 대감의 눈을 보았사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버리는 눈이 아니었음을 알았사옵니다. 설인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사옵니다. 대감께서 저를 해치실 분이 아님을, 반드시 뜻이 있으시리라는 것을. 태준은 설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부인. 태준의 목소리도 낮게 떨리고 있었지요. 나도 부인에게 해야 할 말이 있소. 태준은 설인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오. 아무 말 없이 보낸 것이, 혼자 견디게 한 것이. 태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부인이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밖에 없었소.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라뇨. 제가 살아있는 것이 대감마님 덕분인 것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봄바람이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지요. 관하로 돌아오는 길,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설인을 맞이했습니다. 큰마님이 돌아오셨다.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셨어. 하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늙은 종은 설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었지요. 마님, 마님, 이 늙은 것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옵니다. 설인은 종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모두 고생했구나. 그날 밤 태주는 사랑채에서 설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탐욕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법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겸과 월향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구렁에 빠졌소. 그것이 탐욕의 끝이지요.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대감께서는 욕을 감수하시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셨사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부인이 백성들을 살리려 애쓴 것이 씨앗이 되었소. 그 씨앗이 없었다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청류연의 어둠은 거쳤고 집안은 다시 바로 섰지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무너지고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끝내 빛을 본다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매정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허나 이 이야기의 현감은 달랐지요. 겉으로는 냉정하게 아내를 내쳤으나 그 속에는 목숨을 건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진심은 언제나 행동의 결과로 드러나는 법이지요.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구렁에 빠지고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끝내 빛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매정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진심을 한 번쯤 헤아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깊고 넓은 것이니까요.